미국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여자가 그날 밤 극장에서 울었습니다. 자막도 낯선 조선시대 이야기, 15소년 왕의 비극 앞에서 미국인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로튼 토마토 98%, 상영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역사까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지워질 뻔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울린 걸까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전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쓰이는 역사 교과서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출판사 브리지스톤 에듀케이션의 글로벌 역사 편집팀 책임자죠. 34살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고집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교과서에 실리고 어떤 역사가 빠지는지는 순전히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교육과정 표준 반영 비율, 교사 사용 빈도, 시험 출제 연계성, 학생 이해도 지표.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균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해당 단어는 다음 개정판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됩니다. 감정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게 제가 만든 시스템이었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글로벌 역사 교과서 전면 개정 작업이었어요. 52개 챕터를 재검토하고 36개 단원의 분량을 재조정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죠. 회사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비서구 역사의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 담당자들의 피드백 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 단원에서 학생들의 이해도와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교사들도 수업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구 역사 중심으로 재편하면 교과서가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면 가격도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채택률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논리였어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봄 기획회의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구 단원 중 채택률 하위 20%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추려오라고요. 사흘 뒤 팀원 앨리슨이 스프레드시트를 들고 왔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12개였어요. 그 중에 한국사 단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는 이미 전체 교과서에서 4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선 왕조 기초 개념,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4가지 사건을 4페이지에 압축한 형태였죠. 그나마도 한국전쟁 부분은 미국 외교사 챕터와 중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한국의 역사를 다룬 부분은 2페이지 남짓이었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조선 왕조 기초 부분은 일단 삭제 후보로 올리자고요. 앨리슨이 메모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2페이지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저는 삭제 후보로 올라온 항목들을 직접 다시 읽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원문을 한 번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거든요. 조선 왕조 단원을 펼쳤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단종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12살에 즉위한 왕. 14살에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왕. 17살에 강원도 산골로 유배된 왕. 그리고 그해 겨울, 죽음을 맞이한 왕. 설명은 3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문장. 17살 소년의 이야기가 3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3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단종 항목 옆에 삭제 기호를 표시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표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검토로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문득 그 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12살의 즉위, 14살의 폐위, 17살의 사망. 저는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12살부터 17살까지 5해였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봤어요. 12살 피닉스 외곽의 작은 집, 14살 위탁가정을 3번 옮기네. 17살 대학 장학금 원서를 혼자 작성하던 해였습니다.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제 정거장이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넘기면 되는 이야기라고.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젝트 최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삭제 목록도 확정했어요. 한국사 조선 왕조 단원, 단종 관련 서술 포함 전체 삭제. 다음 개정판 원고에는 한국 전쟁 관련 미국 외교 정책 서술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이건 데이터의 문제였고 저는 데이터를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수백 년의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 한 사람의 서명 하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미국 아이들의 세계에서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결정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단원 검토로 넘어갔어요. 중동 역사 축소안, 남미 독립운동 단원 재편, 아프리카 식민지 역사 요약본 작성.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한국사 삭제건은 이미 제 머릿속 완료 폴더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동료 제니퍼 최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제니퍼는 저희 팀 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자였어요. 한국계 미국인 2세,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고 제니퍼 본인은 뉴저지 출신이었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회의에서 먼저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니퍼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주말에 시사회 하나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시사회라고요? 제니퍼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 사극 영화 시사회인데 배급사 쪽 지인이 초대장을 2장 보내줬다고요. 혼자 가기 애매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말은 밀린 원고 검토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사극이라니. 저는 그 장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자막을 읽으며 2시간을 앉아있는 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한 가지 말을 덧붙였어요. 에밀리, 너 지금 한국사 단원 삭제하는 거 작업 중이잖아. 그냥 참고로라도 한번 봐두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이 걸렸습니다. 참고. 편집자로서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는 것. 그건 제 원칙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소는 맨해튼 서쪽 헬스키친 근처의 작은 상영관이었어요. 초대 시사회여서 좌석은 절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계로 보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제 주변에는 백인 관객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니퍼가 옆에 앉아서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해줬어요. 조선시대, 어린 왕, 권력 다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 3문장짜리로 있던 그 이야기잖아요. 불이 꺼졌습니다. 처음 20분은 솔직히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궁궐 배경이었는데 건물 구조도 익숙하지 않았고 인물들 이름도 금방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막을 읽느라 눈이 분주했고
화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등장인물이 많았습니다. 왕의 삼촌, 신하들, 궁녀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미국 학생들이 본다면 어떨까? 15분 만에 포기할 것 같다고요. 25분쯤 지났을 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왕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어요. 신하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였습니다. 넓은 방이었는데 왕은 그 한가운데 작게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막을 읽는 걸 잠깐 멈췄어요. 왕이 시종에게 무언가 물었습니다. 자막을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누가 왔다가 갔느냐?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사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왕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장 혼자라는 것. 그 구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팝콘을 내려놨어요. 자막을 더 빨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삼촌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해가는 과정이 나왔어요. 신하들이 하나씩 왕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었죠. 조금 늦게 오고, 조금 짧게 대화하고, 조금 먼 자리에 앉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왕은 서서히 혼자가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권력 이야기가 아니라 고립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심장이 조금 조여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저는 이미 처음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20분 전만 해도 이건 미국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흔들리는지는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화면 속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영화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막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자막을 읽느라 화면을 놓쳤는데 이제는 자막을 읽으면서 동시에 배우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단종은 여전히 궁 안에 있었어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열어도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어요. 왕이 무언가를 명해도 그 명이 실행되는지 아닌지 왕 본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권한은 있었지만 힘은 없었어요. 자리는 있었지만 존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낯설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단종이 혼자 뜰을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종 한 명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단종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자막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데비마마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시종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이 지내십니다. 단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단종이 물어본 건 어머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아니었죠. 단종의 어머니는 단종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이 물어본 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팝콘 봉지 위에 멈춰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장에서 한 적은 없어요. 제니퍼도 몰랐을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일과 관계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11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떠났어요.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13살이었을 때 세상을 떴어요. 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위탁 가정을 3곳 거쳤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잘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저는 그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거실에 함께 있어도 저는 항상 조금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지만 거기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속 단종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슬펐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짓게 되는 표정이었어요. 감정을 다 쓰고 나서 그래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사람은 그런 얼굴이 됩니다. 저도 그런 얼굴을 지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13살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위탁 가정 차 안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꼭 저 지금 화면 속 단종처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이런 걸 느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 자료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편집자로서 콘텐츠를 검토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15세기 조선의 왕 이야기를 보면서 13살 에밀리 카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었어요. 단종은 미국에 살지 않았죠. 공통점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익숙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제니퍼가 옆에서 소곤거렸어요. 어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화는 계속됐어요. 단종의 주변이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단종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삼촌 수양대군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협박이었고 그 다음엔 숙청이었습니다.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지키려 했어요. 그들은 거사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 장면이 나올 때 저는 이미 이야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집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왕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자리는 있지만 힘이 없고 이름은 있지만 목소리가 닿지 않는 존재. 그 설정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둘러싸인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 지켜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 홀로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반, 단종이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순간, 단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서요. 카메라는 단종의 뒷모습을 오래 비췄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이 조금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게 쉬었어요. 감정을 다스리려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그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는 지금 교과서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뒤 노상군으로 강등됐어요. 왕이 아닌 군, 그러니까 왕족 중 한 명으로 격이 낮아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쫓겨났어요.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어요. 화면에 그 길이 나왔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어요. 단종을 태운 가마가 좁은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수행하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왕이었던 사람이 이동하는 행렬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행렬을 멀리서 비췄는데 산이 너무 크고 행렬이 너무 작아서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단종이 처음으로 그 공간을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한쪽은 절벽인 지형이었어요. 섬도 아닌데 섬처럼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단종이 그 지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사가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강을, 절벽을, 건너편 마을을. 손끝 하나 닿을 수 없는 거리였는데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리였어요. 저는 그 설정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닿을 수 없는 것. 그게 유배라는 것의 본질인 것 같았어요. 단종의 표정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정을 건드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물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보면서 잘 울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영화 보며 울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어요. 볼 위로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소매로 빠르게 닦았어요. 제니퍼가 눈치챘는지 살짝 옆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화면은 계속 단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저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왼쪽 두 자리 건너에 앉아있던 남자가 눈가를 손으로 짚고 있었어요. 제 앞줄에 앉아있던 여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상영관이었지만 그 장면의 여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조용하게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국계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왼쪽의 그 남자는 제가 보기에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코를 훌쩍이던 소리는 제 대각선 뒤였는데 거기엔 젊은 흑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린 왕 이야기였어요. 미국과는 아무 접점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어요. 자막을 읽어가며 따라가야 하는 서구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한국계 관객이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알아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종이라는 이름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슬퍼서, 그 고립이 느껴져서, 그 작은 뒷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오랫동안 믿어온 전제가 있었어요. 역사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이 그 역사와 얼마나 연관성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미국 역사에 더 잘 반응하고 유럽 역사에 어느 정도 반응하고 아시아 역사에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낮다는 거였어요. 그 전제가 데이터로 뒷받침됐고 저는 그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영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전제를 흔들고 있었어요. 연관성은 국적에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언어에서 오는 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건 훨씬 더 단순한 데서 오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경험. 아무도 없던 순간. 자리는 있었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그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화가 끝으로 향했습니다. 단종이 17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가 된 그가 명을 내렸습니다. 사약이었어요. 화면은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청령포의 강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음악도 없었어요. 강물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숨을 쉬는 걸 잊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었어요. 상영관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제니퍼가 저를 봤어요. 저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니퍼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사람, 눈가를 닦는 사람, 조용히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국적도 나이도 달랐고 한국과의 연관성도 제각각이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어. 이런 이야기인지.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볼수록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더라고. 저는 걸으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계속 생각난다는 것. 그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배우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것. 시험이 끝나도 잊히지 않는 것.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게 진짜 교육의 힘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삭제하려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5장. 전문가로서의 충돌.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에 작업하다 멈춰둔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글로벌 역사 교과서 개정안 최종본이었습니다. 커서가 한국사 단원 삭제 항목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진행 상황 점검 회의였어요. 편집팀 6명과 기획팀 팀장 로버트 헤이스가 참석했습니다. 로버트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이 자리를 맡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고 숫자를 믿고 감정적 판단을 경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로버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개정안 일정 확인하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삭제 단원 목록, 축소 단원 목록, 신규 추가 단원 목록.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어요. 저는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역사 단원, 기존 8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축소. 남미 독립운동 단원, 2챕터를 하나로 통합. 동아시아 역사 단원,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재편, 한국사 조선 왕조 항목 전면 삭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일정대로 가면 되겠어요.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결정은 이미 몇 주 전에 데이터를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었고 회의는 그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어요. 청령포의 강물 소리였습니다. 음악도 없이, 대사도 없이 그냥 흐르던 강물 소리. 어두운 상영관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그 고요함. 저만 우는 게 아니었다는 것. 그 백인 남성이 눈가를 짚던 모습. 저는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었어요.
다음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다른 작업을 했어요. 원고 교정, 외부 지필진 이메일 답장, 다음 분기 일정 조율. 바쁜 오후였습니다. 머릿속이 일로 채워지면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교정 중이던 원고 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유럽 중세 역사 단원이었는데 100년 전쟁 부분이었습니다. 잔 다르크 관련 서술이었어요. 17살에 전장에 나간 소녀. 19살에 화형당한 소녀. 저는 그 나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단종도 17이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잔 다르크는 17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단종은 3문장이었습니다. 둘 다 17살에 죽었어요. 둘 다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둘 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이름이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서구 역사냐 비서구 역사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었어요. 감동의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느 쪽 역사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게 맞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개정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사 삭제 항목을 다시 봤어요. 커서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삭제 확정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어요. 서너 번이나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 누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누르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잖아요. 채택률이 낮고 교사 활용도가 낮고 학생 이해도가 낮습니다. 삭제가 맞아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상영관의 그 고요함이 계속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잡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싶지 않았어요. 편집자로서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감정에 끌려 결정을 바꾸는 편집자는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 결정하자고 생각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매일 열었어요. 매일 그 항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닫았어요. 로버트가 진행 상황을 물어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에밀리, 한국사 삭제건 최종 처리됐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번 주 안에 확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됐어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한국사 항목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최종 결정 드리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데이터도 명확했고 회의에서도 확인됐고 제 서명도 들어간 문서였습니다. 그걸 이틀 뒤로 미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아직 그 결정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편집자 에밀리 카터가 아니라 그냥 에밀리 카터로서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지하철역 서점에 들렀습니다. 조선 왕조 관련 영문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 코너 자체가 작았어요. 책 2권이 꽂혀 있었는데 한 권은 한국 전쟁 관련이었고 한 권은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를 다룬 영문책은 없었어요. 저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점에도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사라질 예정이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단종이라는 이름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화 상영관에서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없다는 것과 가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6장. 데이터가 증명한 감동. 이틀이 지났습니다. 로버트에게 이틀을 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이틀을 제대로 써야 했어요. 감정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편집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 판단을 바꾸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화 흥행 데이터부터 찾았어요. 그 영화는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고 북미에서는 한 달 전부터 제한 상영 중이었습니다. 저는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를 열었어요. 수치를 보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어요. 한국 사극 영화치고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제한 상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 상영관에서 좌석 점유율이 70%를 넘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한국계 인구 밀집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틴, 덴버, 포틀랜드에서도 수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관객 구성 데이터였어요. 비한국계 관객 비율이 43%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43%. 한국 역사를 다룬 한국어 사극 영화를 본 북미 관객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한국계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자막을 읽으면서 낯선 이름과 낯선 배경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극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처럼 울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찾았어요. 구글 트렌드였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북미 지역 검색어 증가량을 확인했어요. 검색창에 단종을 영문으로 입력했습니다. DJONG, 그러니까 영어식 표기로 단종을 치자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가파른 곡선이었습니다. 영화 개봉 직전까지 검색량은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 단종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개봉 첫 주에 검색량이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도 그 수치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단어도 검색해봤어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조선 역사, 조선 시대. 이 단어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습니다. 스스로요. 아무도 숙제로 내주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검색했어요.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스스로 알고 싶게 만드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툴을 열었어요. 영화 관련 해시태그와 언급량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히 영화 리뷰가 아니었어요. 단종에 대해, 조선 역사에 대해, 사육신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봤는데 단종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 이 이야기가 왜 학교에서 안 나오는 거지?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왜 학교에서 안 나오는 거지? 그 질문을 그 학생이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삭제했으니까요. 학생 커뮤니티 데이터도 찾았습니다. 레딧의 역사 관련 게시판을 열었어요. 영화 개봉 이후 조선 왕조와 단종 관련 스레드가 여러 개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 하나를 열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방금 이 영화 봤는데 단종 이야기 실화냐고요. 댓글이 300개가 넘었어요. 댓글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역사 전공 대학생이 조선 왕조 계보를 정리해서 올린 댓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답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왜 그랬는지 더 설명해달라는 댓글, 사육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댓글, 영월 청령포에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댓글.
15세기 조선의 왕위 찬탈 사건이 21세기 미국 인터넷에서 토론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저는 그 스레드를 한참 읽었어요. 한 댓글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사용자가 쓴 글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 이야기가 한 줄도 없는데 이런 게 세계사 아닌가요? 이걸 왜 안 가르치는 거죠?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학생이 옳았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지우려 했어요. 채택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 이해도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 학생은 교과서 밖에서 이 이야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왜 교과서에 없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보다 영화가 더 강력했어요. 그 사실이 편집자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흥행 데이터, 검색량 증가 추이, 소셜미디어, 언급량, 학생 커뮤니티 반응. 표로 만들었어요. 숫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콘텐츠가 비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교과서가 아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이 수천 명의 미국 학생들을 조선 역사로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측정하던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안에서의 채택률, 교사 활용도, 학생 이해도. 그 숫자들은 모두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은 교과서 안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교과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측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사 항목 최종 결정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드리고 싶은데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보내고 나서 자리에 기대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어요. 제가 믿는 방식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숫자들을 찾기 시작한 건 감정 때문이었어요. 단종의 뒷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상영관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냐고 묻던 그 고등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왔어요.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순서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제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그 레딧 스레드를 다시 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댓글이 더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단종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미국 친구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항상 아쉬웠다. 이번 영화로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처음으로 내 역사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역사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한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교과서는 그 학생에게 그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미국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온 출판사가 그 학생에게 주지 못한 것을 영화 한 편이 해줬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7장. 한국으로 향하다. 로버트와의 면담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흥행 데이터, 검색량 추이, 소셜미디어 분석, 학생 커뮤니티 반응. 숫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듣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쳤어요. 로버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에밀리, 이 자료들은 영화 흥행 데이터야. 교과서 채택 데이터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미국 학생들이 이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기회를 안 줬을 뿐이에요. 로버트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뭘 원하는 거야, 에밀리?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요. 로버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에? 네. 영월 청령포, 단종이 유배됐던 곳이요. 교과서에 새 문장으로 적혀 있던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편집자로서 삭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로버트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 비용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을 위해 개인 돈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최종 결정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에밀리, 나는 내가 감정에 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이번 건 조심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로버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개인 비용을 들여 한국에 가려 하고 있었어요. 단종 때문에. 세 문장짜리 왕 때문에.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1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어요.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영어를 잘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원도 영월로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버스로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조용한 산들이었어요. 이른 봄이어서 나뭇잎이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이 산 전체에 번져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단종이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 500년 전에 가마를 타고 영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청령포라고 하니까 바로 아셨어요. 외국인이 혼자 청령포를 찾아오는 게 드문 일인지 백미러로 한 번 저를 보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기사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단종 대왕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기사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외국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영화 보고 오는 분들이요. 그리고 잠깐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단종 대왕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작은 선착장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폭이 그리 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가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뒤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조용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주변에 다른 관광객이 몇 명 있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걸었어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렀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교과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왕이 지냈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낮았어요. 그 공간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면은 강이었어요. 한 면은 절벽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면도 강으로 막혀 있었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마을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건너갈 수 없었어요. 배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단종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단종이 이 강을 바라보던 장면. 그때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그 강이 제 앞에 있었어요. 같은 강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났습니다. 영화관에서 울었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이야기에 감동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이 땅이, 이 강이, 이 공기가 뭔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500년 전 17살 소년이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 이 강을 바라봤다는 것, 건너고 싶었지만 건너지 못했다는 것. 그게 그냥 실감됐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셨어요.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는 걸 보셨는지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당신도 느꼈군요. 하는 것 같았어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청령포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안내판 앞에 섰어요. 단종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문 설명을 읽었어요. 간략했습니다. 사실관계 위주였어요. 생물연도, 즉위연도, 유배날짜. 저는 그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 공간을 직접 서봐야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고요함, 이 강, 이 작은 건물이 주는 감각. 그게 이 이야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교과서는 그걸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학생이 언젠가 이 땅을 직접 밟을 수도 있었어요. 저처럼요. 영월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흘러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글이 잘 써졌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단종 이야기가 왜 미국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는지, 권력과 인간성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잔 다르크 단원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메모가 10페이지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화면을 보니 12페이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숙소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빠르게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대화하며 걷는 사람. 이 도시가 500년 전 조선의 수도였다는 게 그 사실이 갑자기 실감됐습니다. 단종이 걸었던 땅 위에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품고 이 도시가 흘러왔습니다. 한국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어요. 500년이 지나도 청령포에 배가 다니고 영월 사람들이 단종대왕을 기억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를 보고 미국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였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사 단원 재검토, 제안 및 최종 권고안.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그 보고서를 5번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어요. 숫자도 있었고, 논리도 있었고, 현장 확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근거였어요.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교과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단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학생들이요.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를 만난다면 느낄 수 있을 학생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8장. 삭제해서 필수로. 뉴욕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어요. 15페이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완성한 것에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청령포의 강, 단종이 머물렀던 작은 건물, 강 건너 마을이 보이는 풍경.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로버트에게 면담 요청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출장 결과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가능하십니까?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10시에 오라고 했어요. 로버트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사 단원,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버트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는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어요. 테이블에 보고서를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데이터들은 설득력이 있어.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설득된 건 데이터가 아니야. 내가 개인 비용으로 한국에 갔다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야 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단종 이야기를 단순한 한국 역사 서술이 아니라 권력과 인간성이라는 주제의 핵심 사례로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잔 다르크 단원과 같은 챕터에 배치하는 거예요. 두 이야기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되는가?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그 질문은 같아요. 로버트가 팔짱을 꼈습니다. 분량은 현재 세 문장에서 2페이지로 늘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서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을 함께 넣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배우고 나서 스스로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구성으로요. 로버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봐.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어요. 앨리슨, 제니퍼, 그리고 외부 자문으로 한국사 전공 교수를 섭외했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박형수 교수였어요.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 그분은 잠깐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미국 교과서에서 연락이 오다니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다리셨던 거였어요. 박형수 교수님과 3차례 화상회의를 했어요. 단종 이야기의 역사적 맥락, 사육신의 의미, 조선 왕조의 정치 구조. 저는 받아 적으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박 교수님이 세 번째 회의 끝에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씨, 어떻게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영화 시사회에서 울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고 작업은 3주가 걸렸습니다. 단종 단원을 새로 썼어요. 2페이지 분량이었지만 그 안에 담으려 했던 건 사실보다 질문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없는 권력은 권력인가? 충성이란 무엇이고 배신이란 무엇인가? 단종을 지키려다 죽은 사육신은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었어요. 앨리슨이 초고를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잔 다르크 단원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웃었어요.
최종안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원고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어요. 단종 단원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페이지였어요. 500년 전 12살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 교과서에서 2페이지를 차지하게 됐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이야기를 3문장에서 0으로 만들려 했어요.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2페이지로 늘리고 선택 단원이 아닌 필수 글로벌 사례로 분류하는 원고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같은 손으로 반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을 때 바꾸는 것, 그게 제대로 된 편집자가 하는 일이니까요. 원고를 제출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린트 한 장이었어요. 레딧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제니퍼가 물었어요. 받아서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쓴 글이었어요. 다음 학기에 단종 이야기를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데 좋은 자료가 없다. 미국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150개였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다고요. 저는 그 프린트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곧 생깁니다. 제니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교과서 개정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단종 단원은 확정됐습니다. 권력과 인간성 챕터의 글로벌 사례 항목의 잔 다르크,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 목차 페이지를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단종. 조선의 왕, 재위기간 3년, 향년 17. 그 이름 3글자가 미국 교과서 목차에 올라 있었습니다. 3문장이었던 이야기가 2페이지가 됐고 삭제 후보였던 이름이 필수 항목이 됐어요. 한 편의 영화가 한 번의 눈물이 한 번의 결정이 바꾼 일이었습니다. 개정판 출판 기념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출판사 행사장에 교육청 관계자들, 교사들, 언론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이번 개정판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비서구 역사의 재발견, 글로벌 시각에서 본 보편 인간 서사.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5살쯤 돼 보였어요.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유학생인데요. 새 교과서에 단종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이 잠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맨해튼의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갔고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근거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데이터가 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영화관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그 고요함. 청령포 강가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던 것. 15살 유학생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 이것들은 어떤 스프레드시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채택률 점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어요. 한 편의 영화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뀐 결정이 교과서를 바꿨어요. 그 교과서가 학생들을 바꿀 거예요. 그중 누군가는 언젠가 영월 청령포에 가서 강가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 연결이 500년을 건너온 이야기가 만들어낸 연결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강이 흐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봤던 그 강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어요.
조선이 세워지던 날도 흘렀고, 단종이 한양을 떠나던 날도 흘렀고, 전쟁이 지나간 뒤에도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지워지고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야기는 결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500년을 기다렸다가도요. 단종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뉴욕의 작은 상영관에서 데이터주의자 편집자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어떤 역사가, 어떤 콘텐츠가, 어떤 순간이 여러분을 멈추게 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